조선은 왜 한 여인의 이름을 죄로만 남기려 했을까? 왜 그녀의 시문은 지워졌고 그 삶은 단 한 줄로 음란한 여인이라 기록되었을까? 실록은 그녀를 40여 명과 간통한 여인이라 했지만 그 기록 뒤에는 강간 피해와 벌여진 혼인 그리고 스스로를 창기라 칭했다는 모순된 문장들이 얽혀 있다. 과연 유감동은 정말 조선이 말한 그 음탕한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조선이라는 체제가 두려워한 또 하나의 목소리였을까? 김여달이 그녀를 위협해 강간했고 사원부는 사건의 경위보다 여성의 규율만을 문제 삼았던 그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감동의 모습은 과연 그녀 자신의 삶인가?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가? 오늘 우리는 조선이 죄로 덮으려 했던 한 여성의 삶을 다시 펼쳐보려 합니다. 유감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전기의 여러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그 기록들이 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평가나 해석이 아니라 사건의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는 거만성 출신의 유기수의 딸로 태어났으며 사족계층에 속한 양반 가문의 여인이었다. 그녀가 살아가야 했던 조선 초기의 질서 속에서 이러한 출신은 곧 생애의 방향을 정해주는 시작점이었고 혼인은 그 삶이 따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틀이었다. 그녀는 평강형감을 지낸 최중기와 혼인했고 이혼이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이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은 기록상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남편 최중기는 무한 군수로 부임하던 시기에 감동이 병을 핑계로 먼저 서울로 올라간 뒤 행실이 문란해졌다는 이유로 혼인을 끊었다고 적혀 있다. 이 시점에서 유감동의 삶은 조선 사회가 정한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후 기록들은 사건이 하나씩 쌓여가는 형태로 그녀의 삶을 이어간다. 서울로 돌아온 뒤 유감동의 주변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은 김여달이다. 사원부의 조사 기록에는 김여달이 유감동을 위협해 강간했고 그 후에도 그녀가 머물던 곳에 계속 출입하며 관계를 맺었다고 적혀 있다. 이 기록은 사건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사원부가 남긴 문장은 단편적이다. 그 단편 뒤에 어떤 구체적 과정이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나 갈등이 오갔는지는 어떤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다만 김여달이 감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은 사원부 기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 뒤 유감동이 스스로를 창기라 칭하며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역시 사원부 조사 문장 그대로의 표현이다. 감동이 실제 어떤 계기로 그러한 호칭을 사용했는지 혹은 사원부가 어떤 진술을 받아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조선 전기의 기록은 사건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가까운 문장들을 남겼기 때문에 유감동의 삶의 현실은 적막하게 공백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사원부는 감동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여러 남성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그들은 남성들의 자백과 주변 증언을 기반으로 감동과의 관계 여부를 확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대략 40명가량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정확한 실체인지 혹은 당시 조사 관행에 따른 확대된 기록인지에 대해서는 실록 스스로도 판단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몰래 간통한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이 실록에 적힐 뿐이었다. 즉, 정확한 숫자보다 많다는 인식이 기록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감동의 행적은 구체적 정황 없이 다수와의 간통이라는 형태로 남겨졌고 사건의 경위나 시간적 흐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사건이 사원부에 의해 정식 보고되자 그녀의 죄목은 간부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은 유부녀의 간통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형벌은 곤장형을 기본으로 했다. 유감동도 이 법 적용에 따라 곤장을 맞았고 노비로 강등되었다. 그녀의 형벌은 공적 절차를 따랐으며 처리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녀가 곤장을 몇 대 맞았는지, 형 집행 당시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며 사헌부는 감동의 행위를 도덕적 질서 파괴의 사례로 명시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시점에서 기록은 사건의 마무리를 짧게 적는다. 감동을 곤장치고 노비로 삼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몇 년 뒤인 1428년 세종 11년 그녀는 석방되었다. 형벌이 풀린 구체적인 이유는 실록에 명확히 등장하지 않지만 감동의 노비 생활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죄로 분류되는 간통죄를 범한 여인이 짧은 기간 내에 석방되었다는 점은 당시 조선의 처벌 체계가 단순히 도덕적 판단만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석방 이후 삶에 대해서는 실록이 더 이상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사건은 곤장 노비 석방이라는 과정을 거친 뒤 어느 순간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유감동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언급은 짧지만 주목할 만하다. 몇몇 기록은 그녀가 시문을 잘 지었다고 적고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사건의 중심에 선 여인이 아니라 글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일부 전승되었다는 말만 남아있다. 작품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실록이 말하지 않는다. 기록이 남긴 사실은 그녀가 글을 남길 능력이 있었고 그 글은 후대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두 문장뿐이다. 이외에 유감동의 가족이나 사후 행적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친 유기수 남편 최중기 각각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매우 짧게 등장하고 사라진다. 사건이 끝난 뒤 그녀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을 마감한 해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그녀의 생애는 기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 중심으로만 서술되며 인간 유감동의 삶은 그 틈 사이에서 잘려나간 채로 남는다. 기록이 남긴 것은 출생, 혼인, 이혼, 강간, 간통조사, 곤장, 노비, 석방, 그리고 공백뿐이다. 유감동이라는 이름이 사헌부의 장계 위에 처음 적혀 올라온 순간 이 사건은 이미 한 여인의 삶을 넘어 조선이라는 체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사건이 되었다. 그 장계 안에는 한 여성의 행적과 주변 인물의 증언이 적혀 있었지만 사헌부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단순한 간통 사건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그들이 사건을 풍속문란, 기강훼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건은 조선의 도덕질서 권력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당시 사헌부는 국가의 언론기관으로서 도덕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있었고 특히 여성의 일탈은 남성의 일탈과 달리 공동체 전체의 균열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록을 작성하는 사헌부는 단순한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한 여인의 존재 방식이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다. 유감동에 대해 보고할 때 그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 공포를 문장으로 적었다. 사헌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 문장이 바로 이것이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하여 창기라 일컬어 서울과 외방을 횡행하며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하였다. 이 문장은 사실적 묘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며 조선이 경계해야 하는 임무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문장이었다. 실제로 그녀의 행적이 어떠했는지와 무관하게 도망,
창기, 횡행, 음란이라는 단어들이 조합되면서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각심의 대상으로 확장된다. 사원부는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보고서를 읽는 조정 대신들은 이 문장을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었다. 조선의 기록은 처음부터 최종 결론을 향해 움직였고 유감동은 그 결론 속에 갇힌 채 조사와 판단을 견뎌야 했다. 특히 강간 피해가 기록에서 거의 비중 없이 처리된 것은 조선의 성윤리 체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사원부는 분명히 김여달이 감동을 위협해 범했다고 적어두었지만 그 문장은 곧바로 지워지는 듯 사라지고 사건의 전체 방향은 감동의 행실 문제로 흐른다. 조선의 기록 방식에서는 여성의 피해보다 여성의 정조 상실이 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규범을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낮게 평가되고 사건의 중심은 다시 여성에게 향한다. 이와 같은 기록 구조는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여성의 몸을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이자 국가의 질서로 보았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문제는 항상 개인의 고통보다 국가의 안정을 우선으로 논의되었다. 그래서 강간이라는 범죄조차 여인이 갖추지 못한 정절의 결과처럼 취급되었고 감동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 방식 자체가 조선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사건이 왕에게 보고될 때 세종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간부가 몇이나 되는가? 이 짧은 문장이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세종의 질문은 유감동 개인의 삶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규모를 묻는 것이었다. 즉, 이 사건이 국가적 문제인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판단하기 위해 숫자를 확인한 것이다. 숫자는 조선의 행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통계가 부족하던 시대, 숫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호였다. 사원부는 조정의 반응을 예상했는지 이미 40여 명이라는 숫자를 조사보고서에 적어두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확한 실체라기보다 조선이 느낀 위기의 크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좌대원 김자는 실제 몇몇 이름을 열거한 뒤에도 몰래 간통한 자는 이로 헤아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사실보다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었다.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기에 사건은 조정 안에서 더욱 무겁게 인식되었다. 결국 이 숫자는 유감동의 실제 삶과 무관하게 조선의 공포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사건이 조정 내에서 논의되는 동안 사원부는 유감동을 단순한 일탈 여인이 아니라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인물로 정의하려 했다. 그들은 연일 상소를 올리며 감동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의 도덕률이 무너진다면 백성들의 삶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사원부의 논리는 단순했다. 여성이 규범을 어기면 그 파장은 남성이 규범을 어겼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들은 유감동 한 사람의 행동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과장했고 사건은 잘못을 따지기보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례로 변질되어 갔다. 이런 논리 구조 속에서 감동은 사실상 인간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었고 사원부는 이 본보기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의 최고 통치자인 세종의 시선은 사원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세종은 사건의 본질을 조용히 바라보면서도 사원부가 조장하는 도덕적 공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형벌의 남용을 경계한 군주였고 특히 도덕적 기준만을 앞세워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사원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감동을 죽이지 않고 변방관비로 보내는 절충적 결정을 내렸다. 이 판단은 매우 정치적이었다.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는 사원부의 체면을 챙기는 동시에 지나친 처벌로 백성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절충이 갖는 의미는 감동에게 아무런 구제도 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파문을 일으킨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공적 기록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보다 정치적 도덕적 의미가 우선시되었다. 이처럼 유감동 사건은 조선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다. 사건은 개인의 행위에서 출발했지만 기록이 생산되는 순간부터 그 방향은 개인이 아닌 체제의 필요로 향했다. 조선은 여성의 일탈을 경계하는 사회였고 유감동은 그 경계를 명확히 보이는 사례로 재구성되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조선이 그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유감동은 풍속을 어지럽힌 자라는 표현 안에 가두어졌고 그녀의 실제 감정과 상황은 조사와 기록의 단계에서 모두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조선은 여성의 몸을 가문의 명예와 국가의 질서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일탈은 남성의 그것과 달리 구조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 둘째, 기록은 사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배치하는 도구였다. 사원부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기보다 유감동의 행위를 규정하는 데 집중했고 그 규정은 곧바로 죄의 증거가 되었다. 셋째, 피해와 가해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에서 여성의 피해는 곧바로 죄의 단서로 전환되었다. 유감동의 강간 피해가 사건의 중심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이 피해자, 여성도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시선으로 사건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유감동이 스스로 해명할 공간은 없었다. 결국 조선이 유감동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조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조선은 여성에게 요구한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고 그 정의에서 벗어난 여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유감동은 그 규범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조선이 두려워한 대상이 되었고 그 두려움은 곧 기록을 생산하는 언어로 변환되었다. 그 언어는 감동의 삶을 왜곡했고 사건을 사회적 교훈의 도구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유감동 사건은 한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선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서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그 서사의 중심에 놓였지만 그 서사를 스스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조선이 적었고 조선이 판단했으며 조선이 기억할 부분만 기억했다. 그 결과 유감동의 삶은 사실보다 의미가 앞서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그 의미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유감동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감정이 찾아온다. 그녀는 실록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그녀 자신의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록은 그녀를 규정하고 그녀의 행동을 정리하며 그녀의 삶을 사건 단위로 나누어 적어두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유감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 시간을 견뎠는지, 어떤 선택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조선은 그녀의 삶을 기록했지만 그녀라는 인간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된다. 조선의 기록 체계는 공적인 사실만을 남기고 개인의 목소리와 감정은 공적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삭제했다.
여성의 삶은 더더욱 그러했다. 조선은 여성의 목소리를 국가의 기록에 남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가문과 국가 질서 속에서 배치된 하나의 위치였기 때문이다. 유감동은 양반 가문의 딸이었고 혼인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조선은 그녀의 삶을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다. 유감동은 실체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조선이 규정한 도덕 질서 속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렇게 공적 규범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강간 피해가 기록에서 사라지듯 가볍게 취급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조선은 여성의 피해보다 여성의 규범 이탈을 더 문제로 보았다. 유감동이 어떤 상황에서 기묘달에게 위협을 당했는지, 그 후 어떤 심리적 충격을 겪었는지, 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이런 인간적 문제는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다. 기록은 감동이 규범을 벗어났다는 점에 집중했고, 사건을 교훈적인 사례로 만들어가며 그녀의 인간성을 지워갔다. 조선은 사실을 기록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 중 자신이 보아야 할 부분만 취해 사건을 구성했다. 이때 그녀의 고통과 절망, 생존을 위한 선택들은 모두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조선이 필요로 한 방식으로만 존재해야 했다. 이처럼 조선의 기록은 사건을 해석하기보다 규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였고, 규정은 곧 누군가를 존재의 틀에 가두는 힘이 된다. 유감동은 사원부에 의해 풍속을 어지럽힌 자로 규정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이미 방향을 잃었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남으려 했는지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답이 없는 자에게는 해명할 기회도 없다. 유감동은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조선은 그런 사람에게 귀 기울일 이유를 찾지 않았다. 그녀가 마치 스스로 문제를 만든 사람처럼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이라는 체제가 그녀에게 질문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공백은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비극을 확장시킨다. 공백은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도록 유도한다. 기록이 침묵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상상과 편견으로 채운다. 조선은 유감동의 행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은 그대로 음란한 여인의 이야기로 굳어졌다. 세월이 흐르며 원본의 맥락은 사라지고 조선이 남긴 규정만이 남아 유감동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간통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사람들은 그 단어가 진실이라고 믿는다. 조선은 유감동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야 하는가까지 결정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유감동의 비극은 형벌의 무게보다 기억의 방향이 더 잔혹하게 작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의 구조는 한 개인뿐 아니라 그 시대의 기준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조선은 여성에게 순종과 정절을 요구했고 그것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요소라고 믿었다. 따라서 여성의 일탈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사회 불안으로 연결되었다. 유감동은 바로 그 사회가 가장 두려워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자신이 정해진 자리를 벗어난 사람, 조선이 규정한 여성의 역할을 거부한 사람, 그리고 그 거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처럼 기록되었다. 유감동이 어떤 감정적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고 조선은 그녀의 일탈만 기록했다. 이 방식은 조선이 여성을 바라보는 구조적 시선을 드러낸다. 여성의 삶은 복잡할 수 없고
원인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규범 안 또는 규범 밖이라는 두 가지 구분만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동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비극의 핵심은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녀의 이야기가 사라졌는가에 있다. 조선은 그녀의 이야기를 지울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국가 질서와 도덕의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그 명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바로 유감동의 목소리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남아있으면 사건은 복잡해지고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기록은 사실 중 일부만 남겼고 일부는 과장했으며 일부는 삭제했다. 실록은 진실을 남기는 책이 아니라 국가가 남기고자 하는 진실만을 기록하는 책이었다. 유감동의 삶은 그 책이 선택하지 않은 진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유감동은 정말 그 기록 속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유감동은 실록이 적은 문장 안에서만 살아있다. 그러나 실록은 인간의 삶 전체를 담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가 필요로 한 만큼만 담는다. 그러므로 유감동이라는 인물은 두 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기록 속의 유감동, 다른 하나는 기록 밖의 유감동. 기록 속 유감동은 체제의 질서를 위협한 인물로 경고의 사례로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 밖 유감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글을 남길 능력이 있었고 문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었다. 그 글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기록이 남긴 단 한 줄의 언급은 그녀가 사상적 깊이와 감정의 결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기록 속 이미지는 단순했지만 기록 밖의 그녀는 결코 단순할 수 없었다. 만약 유감동이 오늘날에 살아있었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특정 기준을 넘어서거나 사회가 정한 규범에서 벗어나면 쉽게 비난한다. 개인의 맥락과 사연은 사건의 크기에 묻혀 쉽게 사라진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판단을 내린다. 유감동의 사건은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이야기다. 권력은 기록을 통해 진실을 선택하고 사람들은 선택된 진실을 믿는다.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의 생애는 손쉽게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조선은 유감동의 목소리를 지웠고 현대 사회는 때때로 기록을 과도하게 신뢰하며 누군가를 한 문장으로 규정한다. 이런 면에서 유감동은 조선의 비극이자 우리의 비극이다. 유감동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 삭제되는 방식이다. 조선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필요에 따라 다시 쓰고 필요 없는 감정과 사실은 기록에서 제거했다. 그 과정은 조용했지만 잔혹했다. 그녀의 삶은 존재했지만 기록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비극은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지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우리가 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경고해 준다. 유감동의 이름이 시대를 넘어 남은 것은 그녀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침묵이 조선을 설명하고 오늘 우리의 사회를 비춘다. 그러므로 유감동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도 기록을 읽고 판단하며 누군가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감동을 대하는 조선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그녀의 삶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진실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누구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가? 유감동의 비극은 조선이 만든 것이지만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기록 속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간 유감동을 다시 만나게 된다. 유감동의 이야기를 따라온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이름을 조용히 바라보게 된다. 기록은 그녀를 음란한 여인이라 적었지만 그 문장들 뒤에는 묵묵히 침묵한 인간이 있었다. 조선은 그녀의 행위만 정리했을 뿐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을 아무리 펼쳐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만 있고 판단만 있고 해석만 있을 뿐 그 사이에서 살아 숨쉬던 한 여인의 숨결은 사라져 있다. 이것이 유감동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비극이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는 도구가 아니라 남기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는 권력의 언어였고 그 언어는 한 인간의 삶을 쉽게 축소했다. 조선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지웠지만 그 지움의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침묵 속에 가두어지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녀의 목소리가 남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다. 만약 유감동이 자신의 글로 사건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록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조선은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강간 피해는 짧게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두려움과 절망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문학적 재능이 있었다는 단 한 줄의 기록만이 그녀가 단순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여인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그 단서는 희미하지만 중요한 흔적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언어는 후대에 도달하지 못했고 기록의 바깥에서 사라졌다. 조선이 지운 것은 행위가 아니라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유감동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조선은 이미 판단을 끝냈고 그 판단이야말로 역사가 남긴 상처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는 이유는 조선이 어떻게 한 사람을 규정하고 지워냈는지 그 구조적 잔혹함을 배우기 위함이다. 역사는 기록된 사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란 기록되지 않은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읽는 일이다. 유감동의 삶은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았고 그 침묵은 조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그녀는 한 개인이기 전에 조선이 여성에게 허락한 자리 밖으로 나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삶은 조용히 삭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 그 삭제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기록의 밖에서 그녀를 찾아내고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지워진 삶의 틈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태도이다. 기록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사람을 읽어내는 감각. 유감동은 조선의 기록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침묵 속에서 도리어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를 되살리는 것은 조선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기 위함이다. 유감동의 사건은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는 분노와 도덕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사연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삶을 결론 내리곤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향해 있다.
기록이 말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인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유감동의 비극은 조선이 만든 것이지만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책임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그녀가 남기지 못한 말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침묵을 읽어내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